자,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손님이 오셔서 대접한다고 커피 한 잔을 타드렸는데 맛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운조 커피더라고요. 참 맛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개장 시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경제 배우는 유튜버 유선남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서부터 볼까? 오늘도 역시 스케줄부터 보시죠. 스케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장 시황을 이제 시작하는 도중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왔는데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상치를 하회해주면서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계속되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업 쪽은 견고하다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반대로 필라델피아 연준의 고용률은 이제 예상치보다 안 좋게 조금 더 높은 수치로 나왔지만 제조업 활동 지수 자체는 예상치보다 좀 더 좋은 수치로 나와주면서 조금 시장이 관망 수치로 돌아섰는데 큰 일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제조업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고용률은 하향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주면서 아마 내일 다음 쿼터로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들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응답자들의 영향 때문인지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는 잘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의 활동이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고요. 그리고 제조업 활동 지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뭘 볼까요? 오늘 아직 안 나온 게 주택 지표가 아직 안 나왔네요. 아직 주택 지표는 아마 나오게 되면은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30분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제가 까먹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전에 로건 총재가 나와가지고요. 이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지표들을 보면은 아직 우리가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남아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지표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 고용 말씀하신 거죠? 네, 고용과 이제 제조업 지표를 봤을 때 아직은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워낙 말을 좀 매파적으로 하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많은데 또 시장은 약간 그거를 애써 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자, 그리고 요번에 무디스 쪽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요. 2011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지금 불어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면 최근에 뉴욕 쪽이든 여러 미국 쪽의 공실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실리콘밸리 쪽만 보도하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오피스 쪽의 공실률이 19.4%로 전체 공간의 한 5분의 1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업용 부동산의 값어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결국은 중소형 은행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쪽들이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곳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오피스 쪽들의 가격들이 이제 또 중소형 은행주들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말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무디스 쪽이나 블룸버그에서는 안 좋은 뉴스로 보냈고요. 또 반대로 재미난 거는 뉴욕 쪽에서도 이번에 렌트에 대한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맨하탄, 브루클린, 이제 노스웨스트 퀸즈 쪽 다 이야기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주거비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은 2022년 한 12월, 11월쯤부터는 좀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이제 3월, 4월부터는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결국 낮은 금리에 낮은 이자에 집을 샀던 구매자들이 집을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공실률을 집 쪽에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22년 공실률이 6.5%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사실 이 정도로 봤을 때는 거의 역대급으로 낮은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렌트 가격이 왜 안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미국은 모기지 담보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사셨던 분들, 그분들은 굉장히 저리로 집을 사놨었고 그분들이 지금처럼 고금리에 굳이 이 새로운 집을 사면서 다시 모기지 담보대출을 받게 됐을 때 비싼 이자를 내지 않으니 집이 오히려 되게 부족해서 계속 주택가격, 렌트 가격은 올라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요. 미국은 그렇다고. 맞습니다. 사실 주택 가격이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오름세가 있었는데 4월 달 들어서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고정 금리로 이제 이자로 통해서 30년 상환을 통해서 사는데요. 이제 재미난 게 이제 이자율이 0.1% 올라가면은 보통 집값이 1%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가격을 다달이 내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자가 이제 10년물이랑 30년 대출 이자가 대충 한 6% 정도 되는데요. 약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3% 언저리에 구매할 수 있었으므로 거의 집값이 30% 인상한 것과 같은 금액이 정도가 돼야지만 굳이 싼 가격에 이자를 통해서 산 사람들이 집을 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거의 뭐 이자율이 굳이 낮은데 내가 굳이 지금 집을 뭐 비싸다고 팔아서 더 다른 집을 똑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예전보다 30% 정도를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 쪽을 보면요. 수요 쪽도 낮지만 공급 쪽도 굉장히 낮은 상태가 유지가 돼가지고 집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뉴저지에 지금 계시는 상태잖아요. 거기도 렌트비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요. 어때요? 렌트비는 사실 3월 달까지는 쭉 올랐는데요. 이제 4월, 5월 들으면서 꺾이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관측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원래 1, 2월 달이 렌트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렌트비가 좀 오른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렌트비가 좀 뭐랄까 좀 잠잠해지는 추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뉴욕 쪽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뉴욕 쪽은 이제 리턴 투 오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뉴욕 쪽에서 특히 강하게 렌트비가 오르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렌트비가 어쨌든 또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현재 상황도 한번 여쭤봤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중국 이야기던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해소해주지 않을까, 이제 중국이 이제 새로운 이제 외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리우이 중국 특사가 이제 순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16일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미팅 도중에 사실상 결론이 나지 않는 결과,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가져간 상태에서는 절대로 어떤 협상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중국 쪽에서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은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간의 중재가 사실상 잘 안 풀리는 모습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이제 실어낼 수 있는 흑해 협정, 사실상 전 세계의 곡물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흑해 협정이 아주 가까스로 연장이 됐습니다. 약 2달 정도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걸 통해서 뭘 얻어내고 싶었지만 일단은 마무리가 일단은 그냥 되는 걸로 2달 정도만 아주 단기적으로만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불안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흑해 곡물 협정이 2개월 동안 연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좀 반가웠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이게 곡물 가격 다시 올라가게 되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AT&T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AT&T 이야기는. 맞습니다. AT&T 관련해서요. 이제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이 광 케이블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제 트위치가 화질 저하 사태라든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사실상 대역폭에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더 광 케이블이 더 많이 설치되면 설치될수록 더 많은 이용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모바일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버라이즌과 이제 AT&T 그 마지막으로 T모빌까지 이렇게 3대 통신사가 있습니다. 이제 3대 통신사가 있는데 AT&T는 약 2위 정도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라이즌과 T모빌은 이렇게 광 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존을 해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셀타워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더 기술적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AT&T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들이지만 확실하게 인터넷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광 케이블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뉴스를 내보냈는데요. 아마 이 방식을 통하기 위해서는 AT&T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외부 쪽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외부 자금을 들여온다는 것 자체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후에 인터넷 스피드가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모바일 시장 자체가 미국 내에서 이미 거의 수요의 증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쪽에서 가입자들을 뺏어와야 되는데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터넷 속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AT&T 쪽에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AT&T를 얼마나 갖고 계실까 싶었는데 저희 댓글창에 보니까 꽤 많이 들고 계신 분도 있나 봐요. AT&T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겠죠. 증자를 한다는 건가요? 증자? 아니면은 아직 어떻게... 증자의 이야기는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외부적에서 투자자들을 끌어오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가입자들을 뺏어오게 되면 인터넷 환경이 좋아져서 뺏어오게 되면 또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딱 퇴근하는 길에 그 삼성전자가 이매진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LED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동시에 애플도 헤드셋 관련 뉴스가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루머가 있기는 했지만 이제 6월 5일 날에 발표될 이벤트에서 거기에서 헤드셋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굉장히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애플에서 스페셜 이벤트, 아마 뭐 굉장히 스페셜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발표를 어제 내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이거를 헤드셋에 대한 발표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격은 약 3,000불 언저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안경 정도의 크기가 아닌 약간 스키고글 사이즈 정도의 배터리가 따로 달린 정도의 헤드셋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원래 팀 쿡이 제시했던 비전인 굉장히 가볍고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크기의 안경 사이즈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내려간 분야가 사실 VR이라는 분야거든요.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개병을 하면서 여러모로 메타버스 쪽에 흥행을 키우려고 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살아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애플에서 이렇게 새롭게 고글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서는 다시 또 좀 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들을 조금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이 스페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 애플이 스페셜 이벤트를 할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애플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6월 5일에 네네네. 애플 파크 스페셜 이벤트라고 해서 WWDC라고 해서 지금 치시면은 나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We'll host special all-day experience at Apple Park이라고 적혔습니다. 애플은 스페셜 이벤트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는 이거 왠지 헤드셋 공개할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고.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틱톡이 금지됐어요, 미국에서. 맞습니다. 틱톡이 일단은 정부에서만 금지가 원래는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분위기도 안 좋은 분위기로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틱톡을 몬타나 주에서 처음으로 주로서는 전체 주 단위로서의 밴은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아직 완벽하게 법안이 통과된 모습은 아니고 일단 주 의원이 사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면서 지금 틱톡 같은 경우는 20, 30대 중에서 가장 핫하게 번지고 있는 특히 최근에 많은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바이럴 마케팅으로 많이 이용하는 툴로 굉장히 유명한 툴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도 아마 많은 반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긴 했지만 일단 법안이 사인됨에 따라서 효력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 틱톡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아마 국가적으로 이 틱톡에 대한 밴이 발휘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틱톡의 이제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들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틱톡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악재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이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어제 시장에서 전해드렸는데 그 버진 갤럭틱 뉴스가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거 참 투자하셨다가 봉변당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버진 갤럭틱이랑 아이온큐, 구글, 아마존에서 이제 재미난 뉴스거리가 많이 나와줬는데요.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예전에 브랜드는 계속 우주 비행을 한 뒤로 5월 25일 날 유니티라는 이름의 로켓을 런칭할 예정이고요. 오랜만에 우주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 6월 말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제 관련된 아이온큐 관련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것을 가속화할 거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라는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AI 기기를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주가가 오르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I 쪽이 요즘 굉장히 아주 핫한 섹터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뉴스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실적 발표 났다는 거, 그 월마트 어떻게 나왔어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요, 제 걱정을 아주 무색하게 굉장히 좋은 데이터와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들으면 EPS, 매출 양쪽 다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장 후에도, 장 전에도 커다랗게 상승하는 모습, 1,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가이던스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4월 28일자 기준으로 작년 동기간에 대비해서 7.4%가량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분기 매출도 7.6%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를 내놔주면서 월마트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기업 알리바바도 실적 발표했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실적을 봤을 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기도 했고 최근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잘 나와주면서 알리바바도 잘 나올 거라고 예측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은 소폭 하회하고 EPS 같은 경우는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자들도 초반에는 안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어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나오면서 이제 알리바바가 앞으로 분사할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6개 기업으로 나눠지기로 했는데 그중 2개의 기업에 관해서 12개월 내에 상장 분사를 목표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이니아노,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알리바바의 물류 부분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분사할 걸 목표로 얘기를 해주면서 각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서 알리바바가 갑자기 어닝 이후에 안 좋은 어닝 이후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열렸습니다. 장 초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일단 3대 지수가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S&P 500 지수가 0.04% 약보합권, 다우가 0.2% 하락, 나스닥은 0.15% 강보합 정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미국 선물을 쭉 봤었는데 미국 선물 시장이 사실 계속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3대 지수 모두. 근데 사실 아까 그 고용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직후에 약간 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장 초반 분위기도 강하진 않습니다. 어제 워낙 강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좀 강하진 않은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봤는데 보시죠.
다우가 0.3% 하락, 나스닥이 0.13%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보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마존이 참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오늘도 한 1.26% 오르고 있고 구글이 0.5%, 반도체는 강세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0.6%, 자, 그리고 AMD는 0.4%,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0.2%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거는 넷플릭스네요. 넷플릭스도 2.6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에서 좀 인상 깊었던 뉴스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북미에서 그 광고를 보는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한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비싸서 이거 광고를 다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렴한 광고 요금제 안 보더라 라는 뉴스가 있어서 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뉴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2.93% 거의 3% 가까이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보시면 지금 유가는, 그러니까 정유 관련주들은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월마트 실적 발표했던 월마트 2% 정도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 몇 가지 눈에 띄는 종목들 한번 실제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어제 팔란티어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지금도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도 거의 4.2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팔란티어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월마트 월마트 말고 AMD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에 워낙 반도체주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AMD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52주 신고가를 터치할 것 같아요. 조만간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AMD 참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봐야죠 오늘. 그 이유는 3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와, 300달러 정말 갔네요. 축하드립니다. 300달러를 넘어서 지금 304달러까지 305달러까지 올라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어서, 자, 여러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선남님 혹시 장 초반 분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재미나게 보고 있는 게 시스코 쪽인데요. 시스코에서는 어닝 비트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장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마 그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기기의 판매가 줄었다고 발표를 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어닝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판매 대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마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월마트한테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상대적으로 보통은 조금 더 중산층이나 약간 조금 그것보다 좀 중산층 정도가 자주 가는 쪽으로, 경기 침체에 조금 더 흥행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전적으로 그런 게 좋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쪽은 아예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네요.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모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오르는 종목 가운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0.9% 정도 올라가면서 오늘도 반도체 지수가 이 정도 상태라면은 반도체 기업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보자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11% 오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유선남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매매하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요일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